그래서 교차구와 달리 어간과 접사, 다시 말해 형태소들을 따로 분리시키기가 어려운 언어라는 겁니다. 또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말은 어순을 어느 정도 바꿔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어가 처음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을 나를 그는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 점 역시 일본어도 같습니다. 하지만 I는 꼭 문장 처음에 와줘야 합니다. 격에 따라서 거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동사도 보면 drive, drove, driven 이렇게 시제에 따라 단어의 형태 자체가 바뀝니다. 우리말의 경우 어간은 절대로 바뀌지 않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고리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리보의 특징은 단어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변형되지도 않고 접사가 붙지도 않습니다. 순전히 그 단어가 문장 속에 놓이는 위치에 따라 문법적 기능이 결정됩니다. 아까 전에도 설명했지만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언어가 중국어입니다. 이 밖에도 태국어, 미얀마어, 티베트어와 같은 동남아 언어들이 있고 남태평양 지역의 그 사모아어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도 간단한 중국어 문장으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문장 보시면은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여기 밑에 이제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는 법도 있죠. 여기 영어로 워아이타 타아이워. 보시면 중국어는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다고 해서 단어의 형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사가 붙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문장 속의 위치에 따라 문법적 기능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처럼 임의대로 어순을 바꾸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태국을 갔다 왔는데요. 태국어도 이런 식이더라고요. 다만 태국어의 경우는 글자가 그나마 표음 문자입니다. 그런데 중국어의 한자의 경우는 표의어이기 때문에 영어처럼 단어의 형태조차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다른 한자를 쓰는 거면 몰라도요. 자, 이렇게 전 세계 언어들의 유형들 중에 교차거, 굴절어, 고리버, 이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단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세상 모든 언어가 전부 다 이 기준에 의해서 딱딱 정확히 분류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령 교차구에 속하면서도 부분적으로 굴절어의 성격을 띠는 언어,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도 복수를 나타낼 때 우리가 뭐 친구들 이렇게 들을 붙이듯이 그냥 단어 끝에 s만 붙이면 되는 경우도 있듯이요. 사실 이 수많은 언어들을 겨우 세 가지 카테고리만으로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슷하다는 일본어와 우리말만 봐도 형태소 단위까지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어순이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일본어로 다베마시다 라고 있습니다. 이 뜻은 먹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아직 일본어 글자도 모른다 하시는 분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초급 공부하시면서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만 들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해부해 보면 우리말은 일단 어간인 이 먹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과거를 나타내는 어시 오고 그리고 존중을 나타내는 씁니다가 옵니다. 여기 이렇게. 근데 이제는 일본어는 어떨까요? 우선 어간인 타베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우리와는 달리 먼저 존중을 나타내는 마시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과거를 나타내는 따가 오죠. 자, 이 점만 보더라도 우리말과 일본어 사이에도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엄연한 외국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모음조화가 발달되었다. 이 모음조화라는 특징도 우랄 알타이어족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단 어떤 기준에 따라서 모음들이 서로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를 이루는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요. 바로 이 모음들이 같은 그룹에 속하는 모음들끼리만 서로 어울리는 현상을 가리켜 모음조화라고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칙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이루는 모음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라마다 예를 들어서 터키 같은 경우 전설 모음, 후설 모음, 또 몽고 같은 경우는 남성 모음, 여성 모음 등등으로 분류를 하고 우리말 같은 경우는 주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느 쪽과도 어울릴 수 있는 중성 모음도 존재하죠. 이건 그 모음 조화의 부분적인 파괴를 이야기시키는데요. 어쨌든 이 모음 조화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모음이 두 개 내지 세 종류의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음 조화라는 것도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순적 조화나 수직적 조화 등등 몇 가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음 조화 중에 순적 조화라는 건 그 입술 순자를 쓰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입술 모양에 중점을 두고서 원순 모음과 비원순 모음, 크게 이 두 종류로 모음을 분류해 놓은 경우이고요. 수직적 조화, 다른 말로는 구개적 조화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말 그대로 구개, 그러니까 특히 발음할 때 입안의 구조를 보고 분류를 해놓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혀가 앞쪽에 위치해 있는 전설 모음과 반대로 혀가 뒤쪽에 위치해 있는 후설 모음으로 분류가 됩니다. 참고로 이 설은 혀설자를 씁니다. 그리고 수직적 조화가 있으니까 왠지 수평적 조화도 있을 것 같죠? 예상대로 있고요. 이 수평적 조화는 입의 구조적 모양보다는 음의 높이, 그러니까 고모음과 저모음에 따라 모음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지금은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생략하고요. 대략 이것만으로도 모음 조화의 개념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더 이미지를 쉽게 그릴 수 있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우리말의 양성 모음에는 여기 보이듯이 아, 야, 오, 요 이런 식으로 쭉 있고요. 이 점은 그 지금은 안 쓰지만 저기 조선시대에 쓰이던 그 점 있죠. 그겁니다. 그리고 음성 모음에는 여, 우, 요 이런 식으로 쭉 있고요. 그리고 중성 모음에는 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서 양성 모음은 주로 밝고 가벼운 어감을 주는 단어들에 쓰이고 음성 모음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단어들에 쓰입니다. 한 예로 졸졸은 가벼운 느낌의 양성 모음인 이 오가 쓰이고 있지만 이 무거운 느낌의 그 줄줄에는 음성 모음인 이 우가 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양성은 양성끼리, 그 음성은 음성끼리 모인다고 했죠. 다시 예를 들면, 이 모락모락에는, 이 모락모락, 에는 여기에 오하고 아, 이렇게 같은 양성 모음끼리 쓰이고 있고, 이 무럭무럭에는, 우하고 이렇게 같은 음성 모음끼리 한 단어 안에 끼리끼리 모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철렁철렁, 찰랑찰랑, 아옹다옹, 알록달록, 뻑국뻑국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특징은 의태어나 의성어에만 머물지 않고 어형 변화에도 적용됩니다. 보시면 작다는 작아, 뭐 작앗, 그리고 적다는 적어, 그리고 적엇,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양성 모음 혹은 음성 모음 안에서 어형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말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이렇게 at과 이렇게 두 종류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말을 사용할 때 별 신경 쓰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이. 강사들이 그 우리말을 외국인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무식하게 우리말이나 문법을 암기시키기보다는 이런 법칙들을 알려주면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말을 할 줄 안다고 그 일본에서 한국어 강사나 하면서 살까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을 간혹 볼 수가 있는데요. 막상 가면 아무것도 못 가르칩니다. 오히려 체계적으로 우리말을 공부한 외국 학생들이 우리 문법 우리보다 더 잘 알고요. 개망신만 당합니다. 그냥 말상대나 해주는 일 말고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체계적으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한 건 여기 오고 나서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뭐 저 역시 뭐 오당동사가 뭔지도 몰랐고요. 그거 몰라도 일본어 할 줄 알았고